K-팝? 그건 금방 사라질 유행이야. 2013년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음악 전문지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아시아 팝은 아시아에서만 먹힌다. 영어도 아닌 언어로 만든 노래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리 없다. 그 말이 상식이던 시절이 있었죠. 13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 21일 밤, 넷플릭스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무대를 190개 나라에 동시 생중계했어요. 서울 광화문이 전 세계 안방으로 걸어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한국 민요 이름을 제목으로 단 앨범이 발매 첫날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1위부터 14위까지 전부 점령했어요. 비웃던 세상이 어떻게 무릎을 꿇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런던 자택 거실 소파에서 봤습니다. 28년간 음악을 분석해온 마틴 콜필드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화면 속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랏빛 불빛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리모컨을 내려놓는 것도 잊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K-팝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 딸 에이미가 고등학교 내내 방 벽에 포스터를 붙이고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지나가다 한번 흙이 보고는 그냥 넘어갔죠. 아이가 좋아하니까 두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이미가 지난 가을 대학 기숙사로 떠났습니다. 넓어진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포스터가 그대로 있었어요. 7명의 젊은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요. 왠지 모르게 한참 쳐다봤습니다. 에이미는 이게 그렇게 좋았던 거구나. 그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어폰을 꽂고 그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한 곡, 두 곡. 시간 가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 3월 20일 앨범 발매 소식을 들었죠. 발매 당일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위부터 14위까지 전부 같은 앨범 수록곡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들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듣는 음악 플랫폼에서 한국어가 상위권 전체를 점령한 거잖아요. 28년 동안 음악을 봐왔습니다. 비틀스를 봤고 마이클 잭슨의 시대도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그것도 영어가 아닌 언어가 지구의 귀를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당긴 적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동료 제임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25년 넘게 함께 음악업계를 걸어온 친구예요. 버밍엄 출신의 고집센 락 평론가이고 영미권 음악 외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이죠. 마틴, 저 차트 봤어? K-팝 애들이 또 팬덤 총동원한 거잖아. 진짜 음악이랑은 다른 얘기야.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임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번엔 좀 달리 봐야 할 것 같아. 뭐가 달라? 팬덤 스트리밍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숫자를 보여주는 것보다 제임스가 직접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398만 장. 그게 발매 첫날 팔린 앨범 수였습니다. 영국 인구의 6분의 1이 하루 만에 같은 음반을 손에 든 숫자예요. 그것도 스트리밍이 아니라
실물 음반으로요. 제임스가 말하는 팬덤 숫자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BBC가 보도했어요. CNN이 자막으로 깔았습니다. 롤링스톤 온라인판에는 긴급 리뷰가 올라와 있었어요. 5점 만점에 4.5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7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국 가디언도 4점을 줬습니다. 저는 에이미방 포스터를 다시 떠올렸어요. 딸이 이미 10년 가까이 알고 있었던 세계를. 아버지인 저는 문 앞에서 그냥 지나쳐왔던 거잖아요. 그날 새벽, 런던던 시간으로 2시가 넘어서도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광화문의 장광이 아직도 아른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무도 관심 없다던 나라의 노래가 어떻게 지구를 집어삼켰을까? 그 이야기는 2013년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던 시절, 서울의 한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는 1990년대 서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내 클레어가 식탁에 토스트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어젯밤부터 머릿속에서 맴도는 질문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인가? 왜 하필 한국인가? 커피를 마시면서 오래된 음악 잡지 더미를 꺼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직접 쓴 기사들이 거기 있었어요. K-팝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그 시절 저는 한국 음악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음악 산업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죠. 당시 한국의 음반 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런던 중심구 음반가게 한 곳의 매출이 한국 전체 음반 시장보다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 허름한 연습실이 있었어요. 1993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가수들이 연습하던 공간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세련된 스튜디오가 아니었죠. 좁고 어두운 골목, 건물 지하. 방음도 제대로 안 되는 작은 방이었어요. 그 안에서 새벽 2시까지 춤을 추던 10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무도 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일본이 아시아 대중음악의 중심이던 때였습니다. 일본 가요가 아시아 전체 음반 차트를 지배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시장에서 변방 중에 변방이었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가 당시 내린 결론은 단순했어요. 세계 시장을 겨냥한다면 처음부터 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미국 팝의 훈련 방식과 일본 아이돌의 철저한 연습량을 결합했습니다. 거기에 한국만의 무언가를 더했어요. 스타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석을 캐는 게 아니라 원석 자체를 설계하는 거였어요. 클레어가 커피를 다시 채워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드는 것도 있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제임스한테서 아침 9시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틴, 나 자를 좀 더 봤어. 그래도 결국 팬덤 현상 아니야? 비틀스랑은 달라. 저는 잠깐 멈췄어요. 비틀스. 제임스가 꺼낸 이름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틀스가 처음 미국에 상륙했을 때 미국 언론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영국 아이들이 미국 팝을 흉내낸다고 했죠. 그것도 금방 사라질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나 좀 더 찾아볼게. 그렇게만 답했어요. 2012년으로 건너뛰었습니다. 바로 그 해였어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 10억을 돌파하며 빌보드 핫백 2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미국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들 재밌는 바이럴 영상 정도로 봤죠. 한국 음악이 아니라 웃긴 동영상으로 소비했습니다.
이건 일회성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게 당시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그런데 다음 해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작은 기획사, 무명에 가까운 칠명, 화려한 배경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2017년 뉴욕 타임스퀘어 사진을 찾아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거대한 전광판 전면에 한국 남자 아이돌 7명의 얼굴이 가득 차 있었어요. 세계 광고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광고 한 번 올리는데 하루에 수억 원이 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한국 얼굴들이 있었어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1990년대 연습실 지하에서 새벽까지 춤을 추던 아이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2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광고판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것도 영어 한마디 없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타임스퀘어 광고는 결과였어요. 문제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느냐였죠.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한국 사람들이 음악을 대하는 방식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제임스는 비틀스를 꺼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비틀스는 이미 영어권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없었죠. 그런데 BTS는 달랐어요. 언어 장벽을 정면으로 뚫은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답이 서울의 한 녹음실에 있었습니다. 2013년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 그들이 첫 번째 앨범을 녹음하던 바로 그 방이에요. 그 녹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 단추였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2013년 서울,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마포구의 한 건물 5층, 비상계단 쪽으로 창문 하나가 나 있는 좁은 방이었어요. 방음제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벽,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7명의 청년들이 쓰러질 듯 앉아 있었어요. 운동화 밑창이 닳도록 연습한 날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데뷔한 지 몇 달도 안 된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 한국 음악 시장에서 이 7명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형 기획사도 아니었어요. 방송국 관계자들은 그들을 명단 하단에 올렸죠. 오디션 심사위원 한 명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얘들은 얼굴도 평범하고 배경도 없어. 3년 안에 해체될 것 같은데. 당시 업계에서는 그게 냉정한 분석이었어요. 그 시절 한국 음악 시장에는 잔인한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방송국과의 네트워크, 대형 광고 계약, 화려한 데뷔 무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1년을 버티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은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 시절 기사들을 하나씩 찾아 읽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 도쿄로 시선을 돌려봤어요. 같은 해인 2013년, 도쿄의 한 대형 음반 기획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아시아 음악 시장 전략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당시 일본은 아시아 음악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일본 음반 시장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어요. 아시아 전체 음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일본 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 회의실에서 한국이 언급됐을 때 한 임원이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 규모가 우리 도쿄 한 지역구 수준이잖아요. 위협이 될 리 없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 자신감이 이해가 됐거든요. 당시 숫자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숫자에는 보이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런던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틴, 나 자료 더 봤는데 역시 팬덤이야. BTS 팬들이 조직적으로 스트리밍 돌리는 거 알아? 이건 진짜 음악 소비가 아니라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임스,
팬덤 스트리밍으로 14위까지 다 채우려면 팬이 몇 명이어야 하는 줄 알아?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일반 대중이 이 음악을 듣는 건 아니잖아. 저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제임스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로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25년 지기가 그렇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눈으로 보는 게 빠른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다시 2013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새벽 3시 47분의 연습실로요. 당시 한국 연습생 시스템을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침 7시에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와서 밤 여군시까지 연습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주 6일이요. 방학에는 주 7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하루 8시간씩 악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에 음악을 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던 것 중 당시로서는 생소한 게 있었습니다.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2013년에 아이돌이 팬들한테 직접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그걸 막았어요. 가수는 신비로워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이 일부명은 달랐어요. 숙소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밥 먹는 장면, 연습 중에 실수해서 웃는 장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팬이 생겼어요. 미국 팬이 생겼습니다. 브라질에서, 프랑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팬이 생겼어요. 기획사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음악을 모르는 나라에서 팬들이 스스로 자막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기획사가 번역비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대목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언어 장벽을 허문 게 기획사가 아니라 팬들이었다는 거잖아요. 팬들이 스스로 번역하고 스스로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콘텐츠 수출이 아니었어요. 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였습니다. 음악이 아니라 사람에게 빠진 거였어요. 그제야 제임스가 왜 틀렸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팬덤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우리가 알던 팬덤이 아니었어요. 음악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팬덤이 아니라 음악을 직접 전파하는 팬덤이었죠. 그들이 스스로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요. 그런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흐름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쿄 기획사 임원들도 몰랐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죠. 그 시절 한국에서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데뷔 3년 차였어요. 음반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기획사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계속 가야 하나? 방향을 바꿔야 하나? 그 결정을 앞두고 치명 중 한 명이 탈탈을 고민했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여기서 흔들렸으면 아무것도 없었겠구나. 그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한 거잖아요. 그 청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2026년 광화문 10만 관중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저는 그 실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청년은 남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예요. 탈퇴를 고민했던 그 멤버는 결국 팀에 남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머지 6명과 함께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말이 없었어요. 그냥 버티기로 했죠. 그 선택이 2017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해 5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빌보드 뮤직 어워즈 영상을 찾아 틀었어요.
런던 자택 서재에 앉아서요. 아내 클레어가 지나가다 화면을 한번 봤습니다. 저 애들이야? 에이미가 좋아하던? 클레어가 잠깐 서서 봤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빌보드 어워즈 무대 위로 7명이 걸어 나왔어요. 2017년이었습니다. 아시아그룹이 그 시상식 무대에 선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관중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그리고 LA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같은 해 빌보드 본사 편집국이었어요. 당시 빌보드의 한 선임 기자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시아그룹이 우리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달랐어요. 팬덤의 힘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팔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차트 매체의 전문가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데이터가 먼저 설득한 거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가요. 제임스한테 그 기사 링크를 보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일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그러다 서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3월 오후, 회색 하늘 아래 나무들이 막 새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저는 에이미가 어렸을 때 이 창가에 앉아서 숙제를 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포스터를 처음 붙인 게 14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마디 했죠. 에이미, 저 사람들 이름이 뭐야? 아빠, BTS잖아. 뭐라고 하는데? 한국말이야. 아빠는 몰라도 돼.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포스터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딸이 대학에 가는 날 아침까지도요. 제임스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틴, 빌보드 인터뷰 기사 봤어. 그래도 아직은 모르겠어. 한두 번 반짝한 거일 수도 있잖아. 저는 미소가 나왔어요. 제임스답다 싶었거든요. 조금 흔들린 거였습니다. 아직 인정은 안 하지만 더 이상 콧방귀를 뀌지는 않는 톤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201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해 9월, UN 본부였어요. 뉴욕 맨해튼 이스트 리버 옆에 있는 그 건물이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총회장에서 한국어 연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7명 중 1명이 단상에 섰어요. 전 세계 대표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요.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나요? 어떤 이유로 심장이 뛰나요? 한국어였습니다. 동시통역이 흘러나왔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외교관들 중 상당수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BTS라는 이름을 각인했다고 나중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한참을 멍했어요. 아이돌 그룹이 UN 연설대에 섰습니다. 팝스타가요. 그것도 한국어로요. 그리고 그 연설이 전 세계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저는 그날 뉴욕에서 그 연설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해봤어요. 당황했겠죠? 그러다가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달랐을 거예요. 왜 달랐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강에서 찾았습니다. 지적 간 건 아니에요. 당시 서울에 살던 한 음악 프로듀서의 회고록을 읽었는데 그 안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어느 늦은 밤 한강변을 산책하다가 이어폰으로 BTS 앨범을 처음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 음악은 위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함께 아프다고 말한다. 그게 달랐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비틀스는 사랑을 노래했어요. 마이클 잭슨은 댄스 플로어를 채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별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이 추구명은 청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꾸는 것이 무서울 수 있다고 했어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 세계 10대와 20대에게 꽂혔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감정은 같았던 거죠.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에이미가 왜 그 포스터를 붙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14살의 에이미도 뭔가 아팠던 거겠죠. 그 아픔을 알아주는 목소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인 저는 그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클레어가 저녁이라며 부르러 왔습니다. 아직도 그거 봐? 생각보다 이야기가 깊어. 클레어가 잠깐 서 있다가 말했어요. 에이미한테 연락은 했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클레어가 먼저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2018년 유엔 연설, 2017년 빌보드 무대, 2013년 새벽 3시 47분의 연습실. 그 선들이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진짜 폭발은 아직이었어요. 그 폭발을 만든 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음악 바깥에 무언가였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2020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세상이 멈춰버린 바로 그 시절로요. 2020년 세상이 멈췄습니다. 3월이었어요. 런던도 뉴욕도 파리도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멈췄고 공연장이 멈췄어요. 음악 산업도 멈췄습니다. 투어가 전부 취소됐고 앨범 발매도 줄줄이 연기됐어요. 제가 28년 동안 취재해온 음악 업계가 하룻밤 만에 작동을 멈춘 거였습니다. 저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에이미는 그해 초에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입학이 미뤄졌어요.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늘었죠. 어색했습니다. 딸과 둘이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에이미가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빠, 이거 한번 봐봐. 화면 속에 뭔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BTS였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봤어요. 그냥 딸이 좋아하니까 보는 거였죠. 그런데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당겨 앉았어요. 에이미가 옆에서 저를 봤습니다. 재밌어? 잠깐만. 에이미가 슬며시 웃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못 봤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무렵 세계가 멈춰있는 동안 BTS는 오히려 달렸습니다.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갔어요. 2020년 6월,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유료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방방콘 더 라이브였어요. 75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멈췄어요. 75만 명이요.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이 7만 명 규모입니다. 그 경기장을 10번 꽉 채워도 75만이에요. 그게 한 번의 온라인 공연에 동시 접속한 숫자였습니다. 유료로요. 전 세계에서요. 그것도 이 숫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료 온라인 콘서트 단일 공연 최다 동시 접속 기록이었어요.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한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28년 동안 봐온 음악 산업에서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연 수익은 현장에서 나온다. 팬들은 직접 봐야 지갑을 연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70명은 전 세계가 집에 갇혀있던 그 시절에 공연장 없이, 무대 없이, 오직 화면 하나로 75만 명을 불러 모은 거잖아요. 음악 산업이 무너지는 동안 이들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제임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임스, 75만 명 알아? 뭐가? BTS 온라인 콘서트 2020년에 동시 접속 75만 명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원래 침묵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게 유료야? 유료.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 숫자 확실해? 공식 집계야. 내가 3번 확인했어. 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게 오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조금 달라진 거였습니다. 처음에 팬덤 스트리밍이라고 일축하던 제임스가 이제는 숫자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금이 간 거였죠. 저는 2020년 그 해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같은 해 8월이었어요. 그들이 영어 싱글을 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었어요. 빌보드 핫백 1위였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잠깐 멈췄어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영어 싱글이었습니다. 영어로 노래했을 때 1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까지 그들은 한국어로만 노래했거든요. 한국어 노래로 세계 시장에서 팬덤을 쌓았고 영어 싱글은 나중에 나온 거였습니다. 순서가 거꾸로였어요. 보통은 반대였거든요. 외국 가수들이 영어로 먼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그 뒤에 자국어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어로 세계 팬덤을 만들고 나중에 영어 싱글로 차트를 뚫었어요.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는 걸 이미 증명해 놓고 마지막에 차트를 위한 도구로 영어를 쓴 거였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찾아 틀었어요. 그 안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미국 넷플릭스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임원들이 모여 앉아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입을 열었어요. BTS 관련 콘텐츠 재생 시간이 석 달 만에 300% 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느 지역이요? 전 지역입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북미, 유럽, 남미 전부예요.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임원이 화면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독점 생중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의가 결국 2026년 3월 광화문 공연으로 이어졌어요. 5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요. 넷플릭스가 한국 무대를 190개 나라에 독점 생중계한 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회의실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재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뭔가가 머릿속에서 자꾸 걸렸어요. 이 이야기는 음악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이야기였어요. 한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30년 만에 세계 최대 플랫폼의 선택을 받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넘어야 했던 벽들이 너무 많았어요. 언어의 벽, 인종의 벽, 시장의 벽, 상식의 벽, 그 모든 걸 넘은 겁니다. 저는 에이미한테 메시지를 썼어요. 기숙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BTS 공부하고 있어. 늦었지만.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아빠 진짜야? 나 방금 기숙사에서 수임 들었는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딸이 10년 동안 사랑해온 세계를 저는 이제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고 넷플릭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가장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건 경쟁자들이었어요. 아시아 음악의 원조라고 자부하던 나라에서요. 그 반응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를린이었습니다. 2022년 봄이었어요. 팬데믹이 끝나가던 무렵이었죠. 유럽 전역에서 공연장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유럽 음악 시장 취재를 하러 독일에 갔어요. 베를린 미테 구역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독일어가 들려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셋이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한국어가 보였습니다. 이어폰을 나눠 꽂고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셋 다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귀를 기울였어요. 독일어와 한국어가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서툰 한국어로 뭔가를 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둘이 웃으면서 발음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럽 한복판 베를린의 카페에서 20대 독일 여성들이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는 장면이 낯설었어요. 아니, 낯설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그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노트에 딱 한 줄을 썼습니다. 언어를 배우게 만드는 음악. 그리고 그해 가을, 저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일본이었어요. 아시아 음악의 원조라고 수십 년간 군림해온 나라였습니다. J-팝이라는 장르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음반 시장을 배경으로 아시아를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 인터넷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음악 커뮤니티 사이트였어요. 게시판 하나를 찾았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진 게 맞는 것 같다. 조회수가 수십만이었어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이 이렇게 썼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다. 그런데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를 보면 할 말이 없다. 실력으로 된 거잖아. 또 다른 댓글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 영상 봤는데 무대 구성이 우리 아이돌보다 몇 배는 정교하다. 이건 그냥 팬덤 현상이 아니야. 세 번째 댓글이 가장 길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얕봤던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앞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이 그들은 우리 방식을 배우고 거기에 자기 것을 더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한테서 배울 게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댓글을 3번 읽었어요. 경쟁자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익명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기고 싶었는데 졌다고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숫자 앞에서 그냥 인정해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제임스한테 그 게시판 링크를 보냈어요. 번역까지 붙여서요. 오후 4시였습니다. 이번엔 답장이 빨리 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쓴 거야? 공개 게시판이야.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마틴, 이건 인정해야겠네. 그런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은 신선하니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임스의 말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K-팝은 팬덤 현상이라고 단언하던 친구가 이제는 유지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게 변화였습니다. 저는 2026년 3월로 돌아갔습니다. 광화문 공연 다음 날이었어요. 전 세계 음악 매체들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버라이어티가 썼어요. 한국이 오늘 밤 팝음 음악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피치포크가 올렸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선언이다. 그런데 저를 가장 오래 붙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였습니다. 공연 다음날 아침, 세계 각지에서 올라온 반응들을 스크롤하면서 저는 한 게시물에서 손이 멈췄어요. 도쿄에 사는 한 40대 일본 여성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제 또래였어요.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젯밤 넷플릭스로 광화문 공연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뭔가 하길래 틀었는데 결국 끝까지 봤어요. 타이틀곡 수임이 나올 때 눈물이 났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이 이렇게까지 됐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 글을 저장했어요. 부럽다는 말이었습니다. 경제국 사람이요. 적대나 견제가 아니라 부러움이었어요. 그게 저는 가장 강한 인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를 깔보거나 무시할 때는 부럽다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정말 압도당했을 때만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브라질에서 올라온 댓글도 있었어요. 포르투갈어였는데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른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다. 음악은 번역이 필요 없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독일에서도 올라왔어요. 2년 전 베를린 카페에서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던 그 세대가 지금 이 공연을 보고 있는 거겠구나 싶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멕시코, 인도, 폴란드. 지구의 모든 방향에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 가지 숫자를 찾아봤습니다. 공연 이후 스포티파이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 증가율이었어요. 공연 다음 날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가 전날 대비 340%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그 언어를 배우고 싶어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340% 하루 만에 340%였습니다. 음악 한 편이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을 움직인 거잖아요. 지갑을 열게 한 게 아니라 언어를 배우게 만든 거예요. 이건 단순한 팝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국경을 넘은 거였어요. 저는 제임스한테 그 기사를 또 보냈어요. 이번엔 답장이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임스가 답을 보내지 않는다는 건 할 말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친구가 침묵할 때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동의하거나 아직 소화 중이거나요. 저는 서재 창가에 서서 런던의 저녁 하늘을 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세계가 이렇게 반응하는 동안 정작 경쟁국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아시아 음악 시장을 지배해온 나라들이 이 결과를 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시작했을 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쿄로 가야 했습니다. 광화문 공연이 끝나고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뒤지다가 일본 음악산업협회가 2025년에 발표한 내부 보고서 발췌본을 찾아냈습니다. 일본 최대 음반사 임원들이 모여서 작성한 문서였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류 2.0 시대의 대응 전략. 저는 첫 줄부터 천천히 읽었어요.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 우리는 한국 음악 시장의 성장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데이터는 다른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전략적 재검토.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음악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기존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정이에요. 30년 넘게 아시아 음악의 중심이었던 나라가 처음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공식 문서에 쓴 거였습니다. 보고서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일본 음반 시장은 2010년대 중반까지 세계 2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음악 콘텐츠 글로벌 스트리밍 점유율이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했어요.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오면서 물리적 음반 판매량에 강점이 있던 일본의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세계에서 실물 음반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시장은 스트리밍으로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강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였어요. 그 사이 한국은 스트리밍을 처음부터 주력으로 잡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한국 기획사들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을 최우선으로 설계했다. 우리는 국내 시장 방어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를 겨냥했다. 처음부터 세계를 겨냥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제임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제임스, 일본 내부 보고서 봤어. 그들이 전략 재검토한다고 했어. 그래? 일본이 직접? 공식 문서야.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마틴. 나 사실 일본 쪽이 더 걱정이거든. 일본은 자본도 있고 시스템도 있잖아. 따라잡으려고 하면 빠르지 않겠어?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드디어 제대로 된 질문을 했습니다. 단순 부정이 아니라 진짜 분석을 시작한 거였어요. 제임스, 한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알아? 한 10년? 30년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제임스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1990년대 초에 시스템을 짜기 시작했어. 연습생 훈련 방식, 팬덤 소통 문화, 글로벌 플랫폼 전략. 이게 하나씩 30년에 걸쳐 쌓인 거야. 일본이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10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사이 한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바로 그거야. 움직이는 목표물. 저는 그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쌓아온 것을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한국도 멈춰 있지 않거든요.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보다 벌어지는 속도가 더 빠른 구조였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광화문 공연 다음 날 타임스 스퀘어 현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타임스 스퀘어였어요. 그 시간에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거였어요. 손에 보랏빛 야광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공연을 서울에서 보지 못한 팬들이 뉴욕 한복판에 자기들끼리 모인 거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새벽 2시에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국 음악을 함께 듣기 위해 모인 미국인들. 10년 전 같았으면 이 장면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못했어요. 분명히요. 그리고 파리였습니다. 샹젤리제 거리 끝에 있는 기념품 가게예요. 아는 음악 평론가가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에펠탑 모양 열쇠고리 옆에 BTS 관련 상품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대중음악 관련 굿즈가 파리 관광지 기념품 가게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 평론가가 한마디 써서 보냈어요. 마틴, 이거 봐. 이게 문화 수출이야. 무기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음악 하나로 파리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게 경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리 관광지 기념품 가게에 이름을 올린 건 그것들이 아니었어요.
17명의 청년이 새벽 연습실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만들어낸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쪽도 들여다봤어요. 중국은 인구 14억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자체 음악 산업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때 중국발 C팝이 아시아 시장을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C팝의 존재감은 K팝에 비할 바가 못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 음악산업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너무 큽니다.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세계를 겨냥해서 시스템을 짤 이유가 없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내수가 작으니까 살아남으려면 처음부터 세계를 봐야 했어요. 절박함이 전략이 된 거예요. 절박함이 전략이 됐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마틴, 나 지금 스포티파이 최신 데이터 보고 있어. 아리랑 앨범 발매 일주일 됐는데 스트리밍 수가 줄지를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스스로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팬덤 스트리밍이면 발매 이틀 뒤부터 급격히 떨어지거든? 그런데 이건 안 떨어져. 제임스, 이제 뭐가 보여? 긴 침묵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런던으로 건 전화였는데 그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틀렸던 것 같아. 나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이건 유행이 아니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지기 제임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처음으로 K-팝은 금방 사라진다고 했던 그 친구가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런던의 오후 햇살이 서재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임스가 마지막에 한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 뒤에 뭔가 더 있었어요. 말을 잇다가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다 꺼내지 못한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임스가 꺼낸 건 그로부터 3개월 뒤였어요.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봐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런던의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글 하나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K-팝에 대해 제대로 쓴 글이었습니다. 정확히는 K-팝에 대한 글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시작해서 세계의 귀를 얻기까지 그 30년의 이야기였습니다. 6월의 런던 오후였어요. 서재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딸 에이미 방 포스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에이미는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에이미, 아빠 글 썼는데 읽어볼래? 에이미가 토스트를 들다가 저를 봤어요. BTS 글이야? 네가 10년 동안 좋아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서. 에이미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토스트를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에이미가 서서 읽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딸의 표정을 봤습니다. 에이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노트북을 돌려주면서 한마디만 했어요. 아빠, 늦었지만 다행이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냥 그 조용함이 좋았어요. 제임스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틴, 나 런던 나왔어. 잠깐 볼 수 있어? 우리는 킹스크로스역 근처 단골 펍에서 만났어요.
제임스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맥주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마틴,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3월에 네가 스포티파이 차트 보여줬잖아. 그날 밤에 사실 혼자 들어봤어. 저는 맥주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아리랑 앨범을요? 다 들었어. 새벽 2시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 한국어인데 뭔지 모르게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 수임이라는 곡 있잖아. 그거 들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뭔가 걸렸어. 50 넘어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펍 안에 잔잔한 소음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킹스크로스 광장 위로 여름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임스,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야. 알아. 근데 나 한 가지 더 인정해야 할 게 있어. 말해봐. 내가 처음에 케이팝을 일축한 건 몰라서가 아니었어. 사실은 두려워서였던 것 같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음악의 질서가 바뀌는 게 싫었던 거지. 영어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갖고 있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 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이 친구와 25년을 함께 했는데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임스는 원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뭔가가 그 안에서 바뀐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가 틀린 게 아니었어. 우리 세대 전체가 갖고 있던 편견이 틀린 거지. 제임스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 편견을 음악 하나가 깼다는 게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해. 대단하다는 말이었어요. 제임스의 입에서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았습니다. 쉽게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서재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한 일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세계 음반 시장의 1%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변방이었어요. 언어 장벽이 있었고 자본도 부족했고 유통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나요?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를 한국어 노래가 14개 자리를 전부 채웠습니다. 넷플릭스가 190개 나라에 독점 생중계를 했어요. 일본이 전략 재검토 보고서를 냈습니다. 브라질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독일 카페에서 한국어 발음 연습이 들렸어요. 파리 샹젤리제 기념품 가게에 한국 음악 관련 상품이 놓였습니다. 이게 3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수백 개의 사례를 분석해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중문화가 언어 장벽을 스스로 허물면서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온 경우는요. 경제력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었어요. 군사력으로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음악으로 설득한 거였어요. 팬들이 스스로 번역하고 스스로 퍼뜨리고 스스로 그 언어를 배웠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절박함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시장이 오히려 세계를 먼저 볼 이유가 된다는 것을. 언어는 장벽이 아니라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증명받았어요. 아버지로서요. 에이미가 10년 동안 방 벽에 붙여놓은 포스터. 그 칠명의 청년들이 만들어낸 세계를 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냥 지나쳤어요. 뒤늦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세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분석해온 음악 산업의 미래가 거기 있었어요. 서재 책상 위에 에이미가 아침에 쪽지를 하나 놓고 갔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남긴 거였습니다. 펼쳐봤어요. 아빠, 나중에 고향 콘서트 같이 가자. 저는 그 쪽지를 책상 한쪽에 세워놓았습니다. 오래 볼 수 있도록요. 창밖으로 런던의 여름 저녁이 깔리고 있었어요. 보랏빛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늘이 묘하게 그 색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어요. 이건 한 나라의 음악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던 곳에서 묵묵히 쌓아온 것들이 어느 날 세계의 문을 두드린 이야기였어요. 그 문은 결국 열렸습니다.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세계가 먼저 열어줬어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3개월 뒤 제임스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틴, 나 오늘 한국어 앱 깔았어. 비웃지 마. 저는 한참 웃었어요. 그러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2달 전에 깔았어. 제임스한테서 답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러다 딱 한 줄이 왔어요. 우리 둘 다 늦었네. 창밖에서 런던의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일은 에이미한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 콘서트 날짜를 물어보려고요.